2019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재물과 복이 넘치고 길하게 된다는 황금돼지해. 갈등과 대립이 상존하는 동북아에도 협력과 화합의 훈풍이 불어올까요?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신년 특집 국방 포커스 1부 2019 동북아 안보 정세 전망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도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력 팽창은 과열조짐이 보입니다. 동북아 평화의 불투명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영내 질서 재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적 이익에 따른 편가르기, 어떻게 전개될까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는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2019 동북아 안보 정세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제가 오늘 황금돼지를 맞아 황금색 의상을 입어봤는데요. 잘 어울리는지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부터 2019 동북아 정세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송기섭 부산외국어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부 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적으로 동북아시아는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중심으로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지역인데요. 2019년 동북아의 안보 상황에 대해 키워드를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어떨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민 교수님. 예, 키워드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동북아 정세에서는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미중 경쟁 심화, 그리고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는 이제 북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좀 지난한 북핵 협상 이렇게 키워드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시각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김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민정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특히 2019년 올 한 해에도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착 과정에 관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투이불파, 즉 경쟁과 갈등이 치열하게 나타나겠지만 각 나라마다 특히 미중 사이에서 판을 깨지 않는 네. 그런 모습으로 올 한 해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승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일본의 입장에서 좀 얘기하자면 네. 아베 정권이 상당히 지금 무르익고 있는데요. 네. 키워드는 다차원의 통합 방위력이라는 말로 핵심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주전이라든가 네. 사이버전 예. 또는 전파전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군대, 사이버 군대 등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네. 야심찬 계획을 얘기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강화라든가 북핵 위협 이런 것들이 일본의 그 어떤 방위력과 관점에서는 내리에 서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일본의 군비 증강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네, 김 교수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바로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러시아가 갖고 있는 피보트 에이시아라고 그러죠. 러시아 버전 식의 어떤 극동지역 개발 계획이 북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착이 됐던 것도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순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러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 판을 통해서 예. 이 국익을 깨하려는 방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미중 간의 경쟁이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 안에서도 밸런싱 일종의 네. 어떤 양국 사이에서 본인이 이득을 취하려는 전통적인 러시아의 외교 안보 정책이 이번에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미중 경제 무역 갈등인데요. 현재 잠정적 휴전 상태이지만 종집을 찍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 갈등이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런 사태를 언제까지 끌고 갈지
궁금해집니다. 네, 민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뭐 미중 무역 갈등, 미중 간의 경쟁에 관련해서는 김원 교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을 깨지는 않지만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그 무역 갈등도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미중 무역 갈등을 들여다보면 그 핵심적인 양국의 이익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어떤 중국의 어떤 제조 강국으로서 첨단 산업을 이끄는 강국으로서 도약하겠다. 이러한 부분이 미국에 대한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 보여왔던 강제적 기술 이전 문제라든지 지식재산권 문제, 그리고 이제 미국 측면에서 본다면 대중 무역 수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90일간의 휴전을 통해서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 휴전 기간을 두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판을 깨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경제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의 압박을 통해 가지고 네. 미국 측으로 본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을 이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적 그 측면에서 미국 본다면 이제 2020년 대선 국면을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 2020년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 핵심인 미국 우선 통상 정책을 굉장히 강화할 그런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때 미국 우선 통상 정책의 어떤 그 정점에 어떤 타깃으로 정점에 있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어떤 무역 전쟁, 관세 전쟁 포함한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무역 전쟁은 강화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그 어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 즉 미국이 현재 중국에 가진 우위를 뺏겨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선두에 서서 어떤 그 중국 때리게 하는 것을 그렇게 그 반발하거나 막아설 가능성은 네. 높지 않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도 민주당 측면이나 공화당 측면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2020년 대선 국면에서 즉 2016년 대선에서 저희가 러스트벨트라고 말하는 어떤 그 중서부의 어떤 쇠락한 그 공업 지역에서의 어떤 백인 노동자들, 노동자 계층의 표가 공화당으로 이탈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공화당, 민주당 모두 그 표를 다시 획득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의 이제 그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네. 앞으로 초당적인 보호무역주의적인 그 기조가 강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한동안 어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미국의 어떤 대중국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가장 불편한 건 역시 중국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표면적 또는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명분을 살리고 가능하다면 명예로운 양보 또는 후퇴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중국의 속내입니다. 네. 우선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진핑 주석은 지도부 2기를 출범시키면서 권력을 자기 가까이 강화시키고 동시에 중국의 국익과 그다음에 중국의 주권에 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외치자마자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나오니까 여기서 명분 없이 물러선다면 국내 정치적으로 커다란 타격과 압박을 예.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민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무역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본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명예로운 후퇴를 하고 싶어하는 게 속내입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런 미중의 경제 갈등 사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일본, 러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상당히 그 일본도 착잡한 마음으로 네. 그 미중 무역 갈등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 자신이 미국과 일본 경제가 아주 잘 나갈 때였죠. 1980년대와 90년대에 그 미일 통상 마찰이라고 아주 심하게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뭐 강도나 방향성은 조금 다르다 할지언정 네. 내용은 또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첨단 기술의 경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무역 적자의 그런 해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면들이 있는데요. 뭐 일본은 일단 기본적인 입장으로서는 이 어떤 무역
자유화, 자유무역 체제를 지켜야 된다라고 네.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너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네. 그러한 역할로부터 미국 우선주의에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서도 좀 그 정당한 경쟁 속에서 자체 기술 개발이 아니고 네. 좀 약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획득한다든가 또는 뭐 WTO 체제에 조금 네. 흠집을 낸다든가 하는 이런 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트럼프의 다음 타켓이 올해 신년도에 한 3월부터 일본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한 면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아베와 트럼프는 굉장히 사이가 좋다고 봐지는데 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도 여지없이 네. 공격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여지를 보였기 때문에 일본은 뭐 자칫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실제 일본의 그 국민 여론은 네. 미일 관계가 양호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은 한 60%는 양호하다고 판단했는데 지금은 미국을 견제하는 마음에서 한 38% 정도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미국의 우선주의에 뭐 불편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역시 그러한 심증이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러시아도 뭐 예외는 아니잖아요. 일본이 착잡하게 본다고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러시아는 굉장히 즐겁게 본다는 저는 느낌이 좀 드는데 미국의 어떤 일방적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을지 몰라도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극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자기 스테이크 홀더 위치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갈등 속에서 본인의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현재는 중국과 함께 반미 연대를 구축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소한 극동 지역에서는 유럽처럼 경직되지 않고 언제든지 미국과 함께 중국의 패권을 좀 견제할 수 있는 방향을 아마 전략적으로 고려를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중국, 러시아가 함께 미국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방경제 포럼 요거를 어떤 제3의 안으로 아마 제시를 하면서 본인의 실용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예. 어떤 묘수를 둘 겁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어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우리 역할밖에 없다. 동방경제 포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모여서 평화와 동북아 다자 협력 안보를 뭐 실현 가능하지 않더라도 네. 어떤 호스팅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넓히려고 하는 거죠. 존재감이 미미한 게 가장 위험하니까요. 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미중 경제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또 여러 나라를 이렇게 살펴보면 뭐 동북아가 가장 첨예할 수 있는데 이 군의 현대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 교수님, 지금 미국의 경우는 예산, 특히 국방 예산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선택일 수도 있는데 어느 규모이고 또 어디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군비 증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국방 예산을 증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어떤 그 주장의 그 기저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정책, 외교안보 정책에서 내세우는 기조가 있죠. 그 힘을 통한 평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보여줬던 어떤 보수적이지만 어떤 힘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기조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다 더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어떤 미국 경제 안정세가 이제 국방 예산의 증액도 어느 정도 받쳐주긴 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 2018년에 국방 예산이 7,16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친다면 한 800조 원 정도가 돼서 네. 어마어마한 그 예산이죠. 그 예산이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첨단 산업이라든지 예. 또 작년에 얘기했던 우주군 창설 이런 부분. 그래서 향후의 어떤 미래군의 첨단 미래군의 발전에 있어서 미국이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줬거든요. 예. 그리고 여전히 이제 미국 나가고 있는데 이제 작년 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좀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특방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와서 좀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예. 미국 내에서도 국방 예산을 이제 올 초에 2월이면 이제 행정부에서 시작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될 것이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산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군의 예산을 어떤 수립하는 어떤 그
관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온 것이겠죠. 그거에 네. 대해서 미국 의회도 좀 반발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서 미군의 재건을 네.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거를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첨단 산업이라든지 첨단 무기, 예. 우주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중국이나 다른 여타 국가들이 따라올 수 없는 예. 어떤 우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금비 중강 양보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인데 중국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외는 아니잖아요. 또. 중국도 계속해서 네. 국방 예산을 증가해 오고 있었습니다. 네. 방금 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이 약 800조 원의 가량의 예. 국방 예산을 가진다면 중국은 작년 2018년 192조 정도의 국방 예산을 네. 책정하고 실행했었습니다. 즉 4분의 1 정도의 국방 예산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시진핑 주석 들어온 2013년부터 봐도 10.7%, 12.2%, 그리고 2015년에 10.1%로 계속 예. 두 자리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7.6%, 그 다음에 7% 이렇게 낮춰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작년 2018년에는 다시 8.1%로 올렸습니다. 예. 그 이유는 지도부 2기를 출범시키면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여기서 중국이 얘기하는 강군몽, 네. 중국 특색에 싸우면 지지 않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측정하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중국몽에 의해서 강군몽, 지금 중국이 꾸준히 그러니까 군비 중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민 교수님, 사실 작년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중거리 핵전략 조약에 탈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그러면 러시아를 경쟁으로 두는 게 아니냐 하지만 중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통틀어 보시는 게 보다 적합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미국 측이 성장하고 있는 또 미국의 위협이 되는 국가를 본다면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있고요. 예. 이제 떠오르는 국가가 중국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온 전략 보고서를 보더라도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 즉 미국이 가진 가치라든지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로 상정을 하고 예. 그들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결국 지지 않겠다, 우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그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와 다르게 어떤 핵 전력을 실용화하고 쓰기를 원한다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차근차근 이제 어떤 실용화할 수 있는 너무 큰 그 규모의 어떤 전략 핵보다는 전술핵 그 규모에서의 그러한 핵은 유용성이 있는 거 아닌가 어떤 그런 재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움직임에서 이제 나온 것이 INF 어떤 그런 조약 문제도 거론한 건데 예. 물론 그것에 이제 표면에는 러시아가 있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언급한 것이 뭐냐면 INF 조약에 그러한 중단거리 미사일이나 핵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쓸 수 있는 중국이 빠졌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큰 틀에 전략적으로 본다면 러시아와 더불어 중국 이 두 나라를 모두 견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미중의 군비 증강과 더불어 최근에 일본은 항공모함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현재의 헬기 탑재 호위함 항공모함으로 개조했고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시킨다고 하는데 일본의 군비 증강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을지 네. 방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각국마다 네. 올해의 그 동북아 국제 정세나 군사력의 어떤 상황도 변화무쌍할 것 같습니다만은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한다. 네. 그것은 크게 보면은 동중국해에서의 생각구 열도, 네. 그것은 중국어로는 다오이다오스미 되겠습니다만은 2012년도에 그 상당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해양 영토 분쟁 또는 해양 자원 분쟁을 둘러싸는 어떤 방어적 차원에서 네. 일본의 해상 자위대의 근본적인 증강이라고 네.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는 육상 자위대의 전차 부대라든가 육상 자위대 전력을 일정 부분 해상이나 그는 또 공군 전력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 예산 범위에서 보면은 신년도 예산이 약
국방 예산이 한 5조 3천억엔 정도입니다. 네. 그걸로 보면은 한 4, 5조 정도 네. 이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은 비교적 최근 아베 정권에 들어와서는 미량이지만은 착실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네. 그 근간에 있어서는 미일 안보 조약, 미일 동맹을 이제 운용하는 가운데서 일본 자체 내에도 상당히 내실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꾸준한 군비 증강, 결국은 일본이 꿈꾸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모습 아니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렇다면 일본이 지향하는 어디까지 계속해서 국방비를 추가할 것인지 궁금해지고요. 특히 이러한 모습은 혹시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에 이제 일본이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한 것인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일본이 당면하는 동아시아 상황에서의 라이벌은 중국인데요. 네. 중국이 아까 김한국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약 192조, 200조에 가까운 돈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신년도 예산이 4, 5조 원이라고 하니까 중국의 4분의 1이다. 네. 일본은 중국의 4분의 1이요. 중국은 미국의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입니다만은 네. 그동안 축적된 어떤 첨단 기술과 장비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일본이 이제 만만하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 새로운 어떤 외교 전략 또는 중국의 G2로서 강대국화에 대한 전략으로서 이제 미국과 일본이 공감하는 그러한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는 어떻게 이제 정당화할 것인가라고 보면은 가치 외교다라고 할까,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시장 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어떤 외교 전략으로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보면 미일 동맹에다가 인도와 그다음에 호주를 넣어서 굉장히 아시아 태평양과 인도양의 강력한 어떤 외교 전략을 펼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몽을 통해서 1대1로라고 하는 세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인데 그에 대응하는 정도로서 아시아 태평양 인도양으로 일본은 약간은 중국을 포위하는 듯한 이러한 전략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필수 협력국 중에 하나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기여를 할 것인데 이제 러시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러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푸틴 정권이 들어서면서 꾸준히 이제 군비 증강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 실전 배치가 될 것이라고 얘기 나온 것이 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 아닙니까? 이게 어느 기종이고 능력이 어떻게 되고 러시아의 이러한 그 꾸준한 전략 무기 개발 누구를 향한 겁니까? 러시아 국방개혁이 아마 러시아 내에서 대부분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는 몇 안 되는 어젠다 중에 하나죠. 하나 이유는 강군 건설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징병제잖아요. 아직 1년 동안 아들들 군대를 보내는 그런 러시아 국민들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어젠다인데요. 지금 최근에 SAP라고 하죠. 스테이트 아머먼트 프로그램을 2030년 목표로 해서 달성을 하겠다고 말한 것 안에 이제 이런 수호이 57 전투기도 들어있는 거고요. 기종으로 보면은 사실 F-20이나 F-35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식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최근에 터키가 미국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러시아 무기를 사들였죠. 러시아는 지금 방위 사업 수출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외교 정책으로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중동이라든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판매를 하면서 중국과 함께 어떤 무기 마켓에 새로운 어떤 부활을 선포하는 정도로 굉장히 어떤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무기도 굉장히 쓸 것으로 보이고요. 한 500억 정도 되는 미국 전투기보다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 면에서 있어도 굉장히 강조될 수 있고요. 최근에 세르게이 쇼구 국방장관이나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전략 무기를 통해서 맞춤식이죠. 돈은 많지는 않지만 어떤 핵이라든가 우주군이라든가 북극이라든가 이런 수호이 57 같은 전투기에는 많은 돈을 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줄이겠다라는 어떤 국방개혁 큰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방위사업 수출 전략의 하나로서 굉장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동북아 어떤 제공권 장악에 대한 일종의 어떤 도전의 의미도 좀 있습니다. 기본은 중동과 미국 나토긴 하지만 동북아 제공권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부 어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네. 전술 핵무기 쪽을 굉장히 많이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극동 지역에서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어떤 무기 체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김 교수님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몽 또는 뭐 강군몽 지금 중국이 꾸준히 실현하고 있는데 정말 미국을 능가할 수 있을지 예, 이런 점 짚어주시고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중국의 군의 현대화, 강군 건설 가야 할까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기간에 현재 미중의 군사 안보적 역량의 차이를 따라잡지는 못할 거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차적으로는 2050년을 목표로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걷겠다라는 것이 현재 시진핑 지도부 2기의 눈앞에 있는 지상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현실 인식을 잘 하고 있는 반면에 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중국 지도부의 첫 단계인데요. 군 개혁과 현대화 작업을 통해서 방금 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에 대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거나 또는 최소한 지역 내에서는 미국의 군사안보적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라는 것이 중국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진핑 주석은 작년 19차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군의 주요 요직에 자신의 측근들을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배치된 측근들이 시 주석의 뜻에 맞추어서 반부패 군 개혁을 지지하고 실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구 체계를 전구 체계로 바꾸면서 지휘 체계의 일원화, 그다음에 현대화 작업, 특히 사이버군과 로켓군에 대한 강화를 추진하면서 현대화된 중국 특색의 강군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류 명품 군대를 만들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걸 목표로. 군 개혁, 군 현대화. 제 생각에는 세계 시간표를 지금 중국이 50년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김영준 교수님. 지난해 9월 37년 만에 러시아 사상 최대 규모의 보스톡 군사훈련이 실시가 됐는데 중국이 여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두고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전략이 또 이렇게 합치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도 있었는데 왜 중국이 이 군사훈련에 같이 참가를 했고 이것이 이제 국방개혁, 즉 러시아의 국방개혁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굉장히 이거 흥미롭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러 관계가 미국에 대항해서 반미연대라는 어떤 기본적인 주류의 시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 가지 컴플렉시티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일단은 러시아는 주요 4개 군강구로 이루어집니다. 서부, 남부, 동부, 중부로 돼 있고요. 그중에 동부 군강구에서 4년마다 하는 게 보스톡 훈련이고요. 굉장히 대규모로 실시를 푸틴 행정부에 들어서 하고 있죠. 원래 이전까지는 대규모 인적군의 지상군 침공에 대비한 전략이었어요. 그러면 중국밖에 없잖아요. 사실 굉장히 중국을 견제하는 훈련이라는 평가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중국이 들어간 거죠. 이거는 굉장히 어떤 스탠스가 본인도 동맹국들과 함께 어떤 국익을 창출하는 의도를 좀 강화시킨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파키스탄도 남부 훈련에 동참을 시킬 정도로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죠. 방위 사업 수출 전략과 함께 본인도 동맹국들과 함께 공동의 국익을 창출하는 어떤 일종의 심볼리즘이죠. 사실 실제 훈련 규모나 중국군이 들어간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했다는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미국한테 주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몸값 불리기 전략도 있다고 볼 수 있죠. 미국한테 계속 이런 메시지를 줌으로써 또 미국한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일종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좀 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국방개혁과 함께 같이 맞물려 가는 것 중에 극동 지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러시아의 국익 증대, 그리고 합동성 강화 이런 부분들이 이번 훈련 때 잘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 교수님. 미국 입장에서는 뭐 대중국 견제도 그렇고요. 또 대북 정책, 우리가 또 새해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본다면 미일 간의 어떤 공조체제 유지는 중요한데 교수님 언급해 주신 대로 경제 문제에 가서는 미일 간의 이견이 좀 더 표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의 대일 정책, 그리고 일본의 대미 정책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일본의 이제 대미 정책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외교 안보 영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중국 해의 문제, 남중국 해의 문제에서는 중국이 국제 제도를 아까 김한 교수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핵심 이익이라고 하면은 또 잘 안 지키시는 면이 있어요, 중국이. 그래서 이 남중국해 문제나 이런 부분에 결국은 일본이 미국과 힘을 합쳐서 예. 좀 더 규범을 지켜가고 자유항행, 자유통항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도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못지않게 정말 초미의 관심사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도 국제 체제의 공조, 국제 연합의 그런 어떤 제도적 발전이 중시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요. 경제 통상 분야에 와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미국 우선주의, 자국 중심주의로 하다 보니까 신뢰 관계가 특히 지난해 후반에 들어와서는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 통상에서는 물론 뭐 미국 중심대로 움직였고 그게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됐고 일정 부분 안보에 있어서도 국제 평화 질서 유지자로서 역할을 일정 부분 했는데 그게 뭐 시리아에서 철군을 한다든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감군을 한다든가 해서 일본을 상당히 불안케 하고 있어요. 미국의 워싱턴의 그 CSIS의 한국 석자이자 조지타운 대학의 빅터 차 교수 있잖아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유사동맹론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주장하신 적이 있는데 미국이 약간 소극적으로 움직이면 한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통상면이나 안보면에서 좀 더 밀착한다 하는 이러한 쿼지 얼라이언스 어떤 개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통상면에서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체제를 견지해야 된다. 그리고 어렵게 결정한 이 환태평양 그 어떤 연대 협정이었던 TPP도 수호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탈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가능하면 자유무역 체제, WTO 체제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중국하고 갈등하고 올해 신년도에 혹시나 일본을 더 압박하게 되면은 중국하고 다가선다. 일본의 시장이나 이런 어떤 외교 통상 외교의 다변화를 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실제로 지난해 아베 수상과 시진핑 또는 리커창 중국 지도부가 3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2018년 5월, 2018년 10월, 2018년 11월 30일이죠. 이렇게 3번이나 만나면서 굉장히 라이벌 의식고 경쟁을 하는 일중 관계가 미국 트럼프 요인으로 해서 굉장히 가까워지는 듯한 이런 모습도 특히 이 중일 경제 협력까지도 다차원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일본 간에 이렇게 만남이 3번이나 있었습니까? 3번이나 있었어요. 정말 이례적인데요. 민 교수님 지금 지금 일본의 속내가 좀 많이 드러났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가장 그 트럼프 시대는 적절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일본 측에서도 미국이 중요하지만 미국 측에서도 그 어떤 미일 동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라는 지역이 미국에 있어서도 어떤 안보의 어떤 리더십 혹은 안보의 그 무슨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게 걸려있는 사회적 이익이 걸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 견제를 위해서 미일 동맹 그리고 한미 동맹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미일 동맹을 공고하게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송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이 문제가 되는 게 통상 부분이죠. 이제 미국 우선 통상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리더십을 동아시아에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나 이제 미국이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동맹이나 파트너가 지역 파트너가 해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일본이나 한국 측에게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역할과 기여를 더 하라 이런 측면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또 별개로 또 이제 일본을 난감하게 하고 한국을 난감하게 하는 부분이 통상 부분에서는 미국의 경제이익을 바탕으로 해서만 그걸 고려해서 이제 동맹을 밀어붙이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외교안보와 통상은 별개로 우리가 통상에 있어서는 우리의 통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원칙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상 부분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안으려는 노력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교안보 부분에서의 어떤 미국과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다자협정으로서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미국 측이 최소한의 양보만 하고 네. 이익을 지키겨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맹국 기여, 협력국의 기여를 강조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도 좀 대비를 좀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탈퇴 결정은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미국 우선주의와 대중 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을 잘 드러낸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일본의 대중정책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일본의 대중정책 어떻게 진화될 것인지 좀 더 살펴보고요. 중국 역시 미국의 대중 강경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협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부분 교수님 여기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제가 좀 잘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중국 관계는 사실은 2010년도가 되기 전에는 상당한 라이벌, 네.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의 뭐 좀 어떻게 보면 강하게 표현하면 패권 경쟁, 지역 차원의 패권 이런 말까지 많이 사용을 했는데 네. 2010년대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미중 간의 통상 마찰 또는 미국 트럼프의 그 미국 우선주의와 네. 또 어떤 신뢰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중일 간에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18년 11월 30일입니다만은 시진핑이군요. 시진핑 주석과 아베 수상이 만나서 아르헨티나에서요. 만나가지고 이제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가자. 네. 새로운 시대의 중일 관계를 만들자. 막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네. 상당히 내부적인 안보적 또는 영토적인 갈등을 내재시키고는 있지만은 네. 너무 표면화시키지 말고 일단 어떻게 보면은 공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 부분으로 좀 중일 관계를 관리해 가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차원의 뭐 이 통상적인 물품 수출입은 물론이고 뭐 어떤 첨단 기술에 있어서도 협력할 거는 협력하자고 네. 비교적 신중하고 이성적인 모드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전략적으로 일본과의 일정 수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지금 그 단계로서 조금씩 경제 협력부터 진행해 보려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중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 또 하나의 강대국인 일본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높아진다면 중국에게도 이로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일본과의 일정 수준의 관계 개선을 원하던 있었습니다. 방금 손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10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일본 총리로서는 7년 만에 그러니까 2010년, 12년 사이에 동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이 있은 이후로 처음으로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10월 26일 날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중국의 속내가 많이 드러나는데요. 군사안보적인 협력에 강점을 두기보다는 경제적인 협력에 강점을 두었고 특히 1대1로에 관해서 일본과 함께 협력을 강화해 나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하는 일본의 대중 전략이 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고요. 가능하다면 경제 부분에서 관계 개선을 통해서 긴장과 갈등을 낮춰보자는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올해 2019년 중일 관계에서 생각하는 중국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 교수님, 이렇게 이제 미국의 강경책에 맞서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와 또 군사 분야의 어떤 협력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제 대답은 단기적으로는 예스고요. 중장기적으로는 I'm not sure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보스타 훈련에 중국이 참가했듯이 우리가 보기에는 반미 연대로서 굉장히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안에를 내부를 보면 사실 미국 나토라든가 미국 한국 관계처럼 자동 개입 조안이라든가 한쪽 나라가 침공받았을 때 SCO나 뭐 CSTO 같은 중앙아시아가 포함된 조약들이 굉장히 느슨한 형태의 어떤 사실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정도의 형태지 그들끼리
진짜 필요해서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듯 언제든지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러시아 스캔들 상황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차원의 대전략이 시도가 되면 푸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 관계는 굉장히 재미있는 관계거든요. 50년대, 60년대 중소 분쟁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네.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굉장히 경쟁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최근에 한 연설 중에 극동 지역이 이미 다 중국 노동자로 꽉 차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러시아의 모든 젊은이들은 모스크바에 가서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길 원하기 때문에 중국 노동자가 없으면 거기가 돌아가지 않는 경제 메커니즘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푸틴이 이 땅을 이대로 놔두면 전부 다 중국, 일본, 한국말만 하는 사람들로 꽉 찰 것이다.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된다. 저는 한국이 들어가서 좀 기분이 나빴는데 북한 노동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게 두 가지 밸런스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는 한데 중국이 너무 커지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 두 가지. 동방경제 포럼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따스하지만 예. 중국하고는 그렇게까지 또 가깝지 않은 느낌이 이 두 가지 어떤 애매모호함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국익에 맞게 좀 취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민 교수님,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를 보면 가까워질 듯 하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미러 관계가 계속해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난해 7월에 미러 정상회담 결과가 별로 없던 것 같고 또 11월 말 G20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만나지 않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의 미러 관계를 잘 대변해주는 어떤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7월에 이제 미중 미러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사실 트럼프 대통령 후보 때부터 어떤 스트롱맨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네. 그것에 이제 정점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미국 워싱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워싱턴에는 여전히 어떤 러시아를 경쟁국으로 보는 그러한 인식이 팽배하고요. 예. 특히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 정부가 미국 대선에 개입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와주었다. 이런 러시아 스캔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것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여전히 화두로 남아 있고요. 밀러 특검이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예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까지는 건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지만 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원할지 모르지만 네. 지금 처한 상황으로 본다면 자신의 어떤 선호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에 보면 2016년에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러시아 당국이 개입했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네. 어떤 적대감은 굉장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떤 하원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연방 상원과 하원이 작동되는 원리를 보면 예산과 관련된 법안은 하원에서 발의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은 상하원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독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019년 이제 새 의회가 임기를 시작하면 회기를 시작하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고자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견제를 해오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담당 부처를 불러서 청문을 한다든가 네. 보고서를 내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들을 고려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어떻게 보면 2020년까지 그러니까 네. 올해와 내년에 어떤 미러 관계를 단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아까 저희가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네. 그거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의 변수. 미러 관계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복잡한 상황 지속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한반도 주변국은 여전히 경쟁과 갈등, 전략적 이익에 따라서 편가르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핵화 해법 마련에 어떤 태도를 취해줄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미중이 전략적 협조를 잘할 때 북핵 문제 해결이 더 유리해질 수 있을 텐데요. 무역전쟁 국면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대북 압박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 좀 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민 교수님의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중 간의 통상 관계가 좋을수록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을수록 이제 그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양국이 협조를 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론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국이 잘 협조를 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미중 통상 관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잘 풀 것이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미중 통상 관계는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특히 미국에 있어서 북핵 문제보다는 훨씬 높은 최상위의 어떤 정책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국익, 중국의 국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최우선적인 과제를 서로 작동하고 있는 거고 네. 북핵 문제는 그것에 비하면 좀 밑에 하위에 네. 있는 그러한 수준의 의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차이점을 구별해 본다면 북핵 문제를 갖다 중국이나 혹은 미국이 또 미중 통상 관계, 미중 관계를 위한 레버리지 쓴다는 것은 사실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양국이 또 북핵 문제는 미국과 중국과의 통상 관계는 별개로 네. 전략을 세워 전술을 세워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네.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어떤 미중 간의 어떤 통상, 어떤 전쟁, 어떤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밀어붙이는 상황이고 중국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내는 즉 대북 제재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국이 북한을 도와줘가지고 어떤 대북 제재의 어떤 그 강도를 약하게 하는 움직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 네.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중 문제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최우선 과제고요. 그걸 위해서 어떤 그 북한 문제가 또 다른 꼬투리로 미국에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만 본다면 미중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중국에게도 역시 뭐 북한의 비핵화 중요한 문제고 어떻게든 뭐 해법을 같이 모색해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예, 중국의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동북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핵 도미노 현상을 원천적으로 네. 막아야 된다는, 즉 북한이 핵을 가지고 만약 한국과 일본이 가지면 타이완이 가질 가능성이 높고 예. 그렇게 되면 양안 관계의 통합은 물 건너간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에 대한 문제를 협상의 카드로 쓸 수 네. 있을까 하고 시도해 봤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즉 그럴 때마다 중국 단둥은행, 그다음에 GTE, 쫑싱 회사가 바로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예. 협상 카드가 무력화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 하에서 북한 문제로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지역 문제는 지역 문제로 놔두고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는, 즉 저는 조심스러운 낙관론, 즉 중국이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단기적으로 미국에 협조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중 경제 압박이나 봉쇄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 상황입니다. 김 교수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그 동북아의 모습을 볼 때 한반도에서 만약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또 뭐 한반도에 어떤 그 통일 움직임이 있다면은 가장 전략적으로 정말 이익이 가는 나라 꼽아라. 그러면 러시아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정말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예. 러시아 대사관 분들도 제가 이제 많이 만나고 그 한국에 있는 러시아 예. 대사들이죠. 그리고 한러 전략회의라고 저희가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러시아 전 외무상이라든가 북한 대사분들 와가지고 같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공유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하고 있는 것들의 기본적인 대전략이 어떤 북한을
앞으로는 도배를 할 경우에 몇천 배 손해보는 상황을 만들어버리자는 거잖아요. 그중에 전기협력, 가스협력, 철도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가 러시아의 역할 없이는 굉장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대1로도 연결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는데 러시아는 그런 면에서 동방경제 포럼에서 보듯이 본인의 어떤 의도하는 국익과 정확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고무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21개의 달이라든가 지금 한러 정상회담 때 굉장히 많은 어떤 아이디어들이 서로 오갔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동방경제 포럼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어떤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전략이라고 봤을 때는 네. 지금 러시아와 한국은 굉장히 고무돼 있다. 네. 그런 면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양국이 이득을 보는 그 체제로 가자는 면에서 러시아는 그동안 잊혀져 있던 어떤 육지화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지금 전면에 나서려는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송 교수님, 네. 역시 이제 일본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 사실 일본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네, 북한이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성과가 없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럼 올해는 일본이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네, 원래는 북한의 비핵화에 가장 관심이 크면서 네. 가장 걱정을 한 나라가 일본인데, 지난해가 아주 변화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여기서 소외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유엔 제재에 공조하고 강경책을 썼는데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굉장히 유연한 모습으로 일본이 태도를 이제 보이고 네. 아베 수상이 내가 직접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의도를 표명한 적도 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본은 북한 비핵화를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네. 지금 북한의 경제건설 핵건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네. 핵건설을 포기하고 경제건설로 가게 되면은 국교 수교 자금은 물론이고 네. 여러 가지 정말 경제건설에 대한 비전을 일본이 약속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거는 한일 관계가 협력해서 잘 갈 수 있다 이런 면이 있고 예. 또 하나 아베 수상의 가장 관심이 큰 게 납치자 문제예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한 60여 명의 납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제 압박을 가하는데 그것은 예전에는 국교 수교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예.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네. 수교 과정에서 아니면 수교 후에 네. 스무스하게 예.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순서를 좀 바꿔서 네. 해결하면 굉장히 이 북한이 경제 건설을 한다거나 네. 통일 한반도로 가는 비핵화로 가는 그런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일본의 역할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번 더 상황이 좀 이렇게 녹아나는 듯했습니다. 근데 이제 획기적인 비핵화 돌파구는 마련이 안 됐는데, 자 이제 올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 주변국들 어떤 노력을 해주면 좋을지 짧게 한 말씀씩 듣고 가겠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주변국 역할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는 지금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자 하고요. 저도 올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1년 안에 모든 일이 일어났던 거더라고요. 남북 정상회담부터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라든가 북미 정상. 저희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굉장히 성에 네. 차진 않는데 굉장히 지금 뭐 부정적인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저희 각국의 어떤 국익과 우리나라가 취해야 되는 국익 그리고 북한이 추구하는 국익이 서로 잘 조화를 이뤄서 네. 여러 가지가 잘 될 수 있는 2019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의 어떤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겠죠. 자, 김 교수님 의견 주십시오. 저는 작년 2018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착 과정이 남북 교류의 증진으로서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이도 중요하지만 네. 작년 후반부부터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로 주요 핵심 포커스가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남북 교류에 집중하고 한반도 문제에 시각을 집중하는 것도 맞지만 네. 이제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레벨에서의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유럽, 중동, 남중국해 그리고 한반도에서 어떤 구도로 진행되는가를 보는 넓은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큰 틀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자.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네, 민 교수님. 예, 제가 모두의 키워드로 두 번째 키워드로 지난한 북핵 협상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작년에 많은 일이 있었죠. 그것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정부가 한국이 남북미 어떤 핵심 국가로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이거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남북미 모델로 가서 이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초기에
어떤 그 진전을 이뤄놓고 네.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의 어떤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지가 없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한반도 평화 체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초기 부분에서는 남북미 주도로 성과를 이뤄놓고 네.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우리 목소리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변 강국까지 끌어들여서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공고화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올해에도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을 통해서 네. 남북미 그리고 보다 확대된 모델에서도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해 초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네. 어떤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뭐 우리 그 문재인 정부도 그렇습니다만은 정확한 국가 비전을 설정해야 된다. 예. 그것은 아주 쉽고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선은 한반도가 비핵 평화 국가가 돼야 된다. 예. 비핵 평화 국가가 되어야만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우리가 정말 평화롭고 번영할 수 있는 예. 대한민국 또는 통일 한반도가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통상 발전 국가. 네. 이 코리아 모델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서 정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온 대단한 나라이고 네. 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데 그것이 이제 북한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나 현 대한민국이 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네. 미국이나 또는 중국 네. 나아가서는 일본의 협조를 얻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경제 건설로 나온다면 얼마나 많은 정말 과실이 있고 비전이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고 네.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실용적이고 유인한 외교를 미국, 중국, 일본에게 예. 해서 일본도 돈 좀 내라. 정말 평화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뭐 요약해 본다면 비핵 평화 국가를 만들어가는 건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실리 외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이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새해 초부터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급진전, 북핵 해결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북핵 해법 모색을 기대해 보면서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